거침없고 막힘없이 사실만 전달하는 신개념 토크쇼 경인기자회견 시간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몹시 바쁜 인천의 세 분과 함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제가 맨 왼쪽에 항상 자주 뵙는 분이죠. 홍익전경연구소에서 이도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좀 정돈된 차림으로 나오셨습니다. 날씨가 좀 싸늘해져가지고요. 이제는 이게 외투를 입지 않으면 추워요. 예, 몸이 좀. 그래서 오늘 좀 입었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이제 아주 완연한 가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자, 맞은편에 인천투데이에서 아주 오랜만에 장슐랭 장호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장슐랭. 네.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리겠어요. 맛집은 잘 모르는. 네, 그래서 후배들이 이름을 붙여준 장슐랭입니다. 예. 네. 아직 듣기만 해도 저도 마음에 드는 닉네임입니다. 맛집 닉네임인데 그날 처음 네. 7개월 전에 출연하셔서 네. 수도권 매립지 얘기를 하셨죠. 아, 그러네요. 네. 기억력 좋으시네. 예. 그게 그때가 벌써 7개월 전인데요. 네. 오늘도 그와 비슷한 상당히 그 핫하죠. 핫한 예. 알겠습니다. 편하게 얘기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오늘.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마찬가지로 부평에서 올해 취재해왔죠. 우리 헬로TV의 이재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주 막중한 역할을 갖고 세 분이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요. VCR로 보시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노조와 임금단체 협약 교섭을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최근 교섭 과정에서 한국GM이 부평 2공장에 신차 물량을 배정할 수 없다는 이사를 밝히자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차 물량을 배정하지 않을 경우 부평 2공장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노조가 한국GM에 요구한 내용 중에 부평 2공장의 미래 발전 방안을 제시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이 부평 2공장에 대한 생산 물량 등 운영 계획을 제출하라는 건데요. 현재 부평 2공장에서는 이 말리부와 소형 SUV 차량인 트랙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 차종이 출시된 지가 좀 오래됐고 최근에 판매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노조는 이 차량들이 단종될 경우 신차 물량 배정이 없으면 이 부평 2공장이 폐쇄되거나 아니면 대규모 구조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영상에서 보셨듯이 지금 인천에 또 부평에 아주 기반 산업으로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회사죠. 예, 자동차 산업의 중심 한국 GM의 전신이 GM대우였죠. 네. 예. 그 더 전신은 신진공업사입니다. 맞습니다. 그 전신은 또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당군 얘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궁금했어요.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미군 차량을 수리하던 이제 신진공업사가 시초가 돼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우자동차가 여기를 부평 공장을 인수를 하면서 이제 인천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자리를 잡았게 됐고요. 이제 93년 이후에 이제 대우가 이제 성장하면서 세계 경영을 선언하면서 이제 군산 공장을 만들기도 하고 쌍용 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점점점 커지다가 결국 대우 그룹이 이제 망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2000년도에 이제 부도가 나게 되고요. 그리고 최종 2002년도에 이제 워크아웃 결과 그런 데서 잘 회생 절차가 잘 안 되고 결국 부도가 나니까 2002년에 이제 GM이 인수를 해서 지금의 한국 GM으로 지금 돼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인천에서 이제 오래 계셨던 분들, 또 취재 생활 하셨던 분들은 이 이야기를 두루두루 좀 많이 알고 계신 편이에요. 그렇죠. 저도 좀 아마 선배도 아실 것 같은데 레간자, 느비라, 마티즈, 레간자. 뭐 소리 없이 강하다, 카피, 멋있잖아요. 소리 없이 강하다. 쉿, 레간자. 제가 처음으로 구입했던 차가 줄리엣 라노스예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지금 차 뭐예요? 어디에서 무슨 차 타고 다니세요? 저는 H사. 아니 지금 왜 옛날 거 얘기하는데? 저도 마티즈랑 스파크를 열심히 탔었고요. 지금 차는 밝기가 좀 그런데. 아니 MC께서 무슨 차 타고 다녀요? 저는요 H사를 타고 다니는데 얘기 잘못 꺼낸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인천에서 활동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준비한 이유는요. 최근에 이제 임단협 지금 회사와 노조 간 임단협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헤드라인을 좀 순차적으로 몇 개 좀 뽑아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공감을 좀 드리려고 해요. 가장 최근에 나온 보도 중에 하나가 오늘 이것 때문에 좀 아이템 잡았는데 부평 2공장 자 신차 배정 안 하냐 하냐 자 이 얘기 가지고 걱정이 좀 있었어요. 아마 이제 임단협 과정 중에 나온 이야기였는데 자, 이 기사의 좀 간단한 배경부터 좀 이야기하고 시작을 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GM 노사가 지금 현재 임금 단체 협상을 지금 진행 중에 네. 있죠. 근데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이제 기본급 인상, 그리고 이제 성과급 지급, 그리고 이제 부평 2공장에 대한 이제 신차 배정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그 노조에서는 일단 기본급 12만 원 인상, 그리고 기본급 1인당 2천만 원의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고 여기에 부평 2공장에 신차를 배정해 다오. 그러니까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생산 라인을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근거를 마련해 다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측은 이제 적자다. 그러니까 이제 성과급 170만 원 제시를 했고 또 매년 임단협을 진행하면서 매년 이런 리스크가 이렇게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경년으로 하자. 2년에 한 번씩 임단협을 하자. 네. 이 카드만 내놓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신차 배정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신차 배정할 계획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서 갈등을 빚으면서 현재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뜯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항상 느끼는데 네. 이 기자님 얘기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다 얘기해. 예. 아니, 짤막 예. 얘기하는데 예. 준비한 걸 좀 차근차근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 그냥 원래 써머리를 다 해버려가지고요. 기운이 뉴스 리포트를 쓸 때 네. 그 2분 안에 혼자 다 하라고 해요. 2분 안에 취재한 걸 다 정리해야 돼. 이게 습관이 남아가지고. 아, 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뜯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서사로 가시자고요. 네. 아, 예. 자, 임금 협상에 대해서 이제 아까 구체적인 일부 숫자 네. 얘기도 했는데 노조는 왜 임금을 올려야 하고 임금 협상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겁니까? 우선은 요번에 2020년 임금단체 협약에서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인상안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기본급 월 12만 304원 인상과 성과급 통상 임금의 400%, 그다음에 이제 600만 원 지급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노조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2018년부터 이제 임금이 계속 동결을 해왔기 때문에 네. 생활 임금이 후퇴를 했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일반 직원들은 계속 이렇게 임금 동결로 이렇게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데 간부들은 매년 이제 성과급을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받아온 것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네. 임금 인상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네. 이 한국GM 노조 입장에서 보면요, 좀 이렇게 이해가 될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2년 연속 동결해 왔잖아요. 네. 물론 회사가 어려우니까는 뭐 부득이한 면도 있지만 그 동안에 이번에 현대차 노조가 11년 만에 임금을 동결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안 하다 11년 만에 동결을 하고 또 2년 연속 무분규로 인단협을 종료를 했는데 한국GM 노조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2번 연속 동결하고 이번까지 동결해라, 3번 연속 동결해라 이렇게 하면은 좀 다소 좀 그렇죠. 그리고 네. 사실상 한국GM의 임금이 일반적으로 한국 노조의 이제 그 인건비가 비싼 편은 맞습니다. 또 맞지만은 네. 다른 동종업계 공정업계에 비해서는 한국GM이 또 낮아요. 한 70% 정도로 낮아요. 그 네.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제 GM 본사에서 뭐 이전 가격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부품은 비싸게 들여오고 넘길 때 완성차는 또 싸게 넘기면서 이게 조금 한국GM이 장난친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그 원가가 비싸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GM 노조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다 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저도 말을 좀 거들고 싶은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신뢰 문제가 또 쌓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2019년도에 임금 단체 협상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예. 이게 지금과 마찬가지 어떤 포맷으로 논조로 많은 공격을 노조가 당했는데, 아니 그렇게 힘들다고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니들 뭐 이렇게 성과급 달라고 하는 게 맞냐? 이거 너무 니네들 너무 이렇게 입장만 생각한 거 아니야? 회사가 살아야 니네가 살지라는 이런 입장으로 많은 예. 질타를 받았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본질을 좀 이렇게 좀 쓱 들어가서 보면은 아까 이제 말씀을 선배가 주셨지만 그 당시에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금까지 동결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팀장급 이상 간부들은 1,700만 원이라는 자기들끼리 성과급을 논아 먹은 거예요. 직원들은 안 줬어. 예. 아니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같이 힘들려면 같이 서로 그렇죠. 열받죠. 아픔을 같이 논아야지 왜 아픔은 같이 예. 나누고 왜 열매는 너희만 따서 먹냐? 예. 이게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미 신뢰가 바탕이 이미 깔려있지 않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이런 상황들을 아는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일방적인 어떤 맹폭
폭격만 당했던 이런 입장인데 저도 취재를 하면서 그 부분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임단협을 하면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현대에는 뭐 이번에 뭐 몇 년 만에 지금 처음 동결을 한 거지만 GM은 이미 뭐 2차례나 이미 동결을 했고 많은 임금도 동종업계보다 낮아요. 한 70% 정도로 낮다고 하는데 참 그런 부분들은 많이 부각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예. 아니면 다른 것들은 뭐 임금도 낮고 동결도 더 많이 하고 그러면서 또 임단협도 경련을 하자고 하는 건 또 뭐예요? 네. 아니 그동안 잘해준 다음에 경련 진짜 하자고 하면 그래도 한번 고통 분담하겠다는데 하는 건 다 안 좋은 것들은 다 희생을 감수하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되면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 GM 노조가 그걸 받아들인다. 우리 대한민국 자동차 그 완성업차 노조에서 최초의 일이 되는 겁니다. 2년마다 임단협을 하는. 뭐가 이쁘다고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받겠습니까? 예, 지금 자 이런 또 배경에 또 더 좋은 안 좋은 상황인 것이 코로나19 장기화 때문에 자동차 산업 자체가 또 침체인 데다가 내수 시장도 상당히 침체해 있고요. 차량 그 회사들 간 경쟁도 상황이 여건이 녹록치 않잖아요. 지금 한국 GM이 부평 이제 2공장 아까 이제 임금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먼저 해봤고요. 그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부평 2공장의 헤드라인이 자꾸 많이 나왔어요. 네. 자 그러면 신차 배정 물량을 해석의 보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배정이 없다. 또 심지어 좀 과격하게 표현한 보도는 폐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어떻게 해서 이 보도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평 2공장이 이제 폐쇄될 거라는 얘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거든요. 아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2022년 이후에 여기 공장에서 뭘 만들지 이런 생산 계획이나 이런 게 계속 없었던 거예요. 회사 쪽에서. 현재 지금 이 공장에서는 뭘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그쪽에서 말리부랑 트랙스 생산을 하고 있죠. 소형 SUV하고 중형 세단을 만들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래서 이후를 이제 걱정하는 거죠? 노조에서는 그래서 계속 2022년 이후에 미래 발전 전망을 제시를 해달라. 그러니까 생산 계획이죠. 여기서 계속 뭘 생산할 건지인데 그게 계속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임금단체 협상을 진행하면서 아예 회사가 그거를 이제 공식화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걸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노조 쪽에다가 부평공장 미래 발전 방안 관련 보충 제시안 해가지고 9월 21일에 제시를 한 게 있어요. 거기 내용에 보면 이제 중요한 내용은 회사는 부평 2공장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각도로 검토하였으나 신규 차량의 경쟁력 확보나 부평 공장 전체 효율적인 가동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하였다. 이 얘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평 2공장은 더 이상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두 차종이 단종이 되면은 생산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조금 더 잘 살펴보면은요. 부평 1공장에 몰아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부평 2공장은 이제 여기는 뭐 경쟁력 없고 안 한다. 의지 없고 그냥 여기는 뭐 말은 안 했지만 폐쇄한다. 뭐 그 다 진배 없는 얘기예요. 결국은 부평 1공장으로 지금 뭐 신차도 하나 거기에 하나 가 있는 지금 공장 하나 지금 제조하고 있잖아요. 나머지 것들은 차차 정리하겠다는 그 완곡한 표현 아니면 대놓고 하는 표현이라 볼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이 돼요. 그렇죠. 이제 이 공장이 폐쇄가 되면 당연히 이제 인력 감축으로. 왜냐하면 공장 라인이 서버리니까. 지금 이 공장에 근로하고 있는 일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 군산 공장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죠. 약 한 300명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산 공장이 이제 폐쇄를 하면서 약 한 1년 6개월간 이제 쉬었죠. 쉬었다가 300명 가량을 여기 와 있고 그 포함해서 한 1,000명 가량 정도가 많이 고용 불안에 이제 시달리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 위기를 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공감이 가고요. 저는 이제 그 트랙스 말리부 이 신차들이 국내에서 요즘에 이렇게 잘 안 팔리는 걸로 좀 느껴가지고 신차? 아니요. 신차가 아니라 트랙스와 말리부가 지금 신차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시중 모델은 아니지만 저도 이번에 올 초에 이제 저도 이제 차를 샀는데 트랙스를 제 1번 물망에 올려놓고서 저도 차를 알아봤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반대하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GM 노사가 어떤 이런 갈등을 빚고 뭐 철수 얘기가 그러니까 전 이게 컸던 것 같아요. 막 철수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왜 굳이 GM 차를 사려고 하느냐라는 얘기를 와이프가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 차도 이제 대우차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타보니까 튼튼하고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밀었는데
제 또 애처가인지라 마이크에 지금 뭐 굳이 뭐 이 얘기는 자기 의지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굳이 하여튼 그러니까 신형차가 아니어서 시장에서 좀 인기가 시들해진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제 2022년이라고 이제 얘기를 네, 하는데 네. 그러면 그때까지 생산한다는 계획까지밖에 안 나온다는 그때까지만 그 생산 공장에서 이 공장에서 이 차들을 생산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제 말리부랑 트렉스가 생산 중에 있는데 이제 말리부는 2011년도부터 이제 예. 부평 공장 이 공장에 생산을 하기 시작했고 트렉스는 이제 2013년도에 출시한 이후부터 이제 예. 생산이 되고 있는데 나온 지 꽤 된 모델이에요.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차량 판매 순위가 이렇게 쭉 발표가 되지만 이 차량들은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네임이 잘 거론되지 않는 그러니까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차량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하게 곧 단종될 거라는 이런 이야기가 지역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때문에 노조에서도 신차 배정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 부분들이 언제 단종이 될지 모른다라는 위기감이 있는 거고 그럼 신차 배정을 통해서 이 라인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이야기 이런 계획, 장기 계획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측에서는 단종 계획이 없다. 때문에 우리는 신차 배정도 할 수 없어. 그리고 우리는 이 그냥 라인으로 갈 거야. 그리고 아까 이제 선배가 보셨던 여기에도 계획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으니까 노조는 이 부분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의 입장인데 일단 해외 시장에서 수요는 있기 때문에 생산을 계속 하는 것 같고 하지만 해외에서는 잘 팔린대요. 네. 트랙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뭐 24,000대 이상 지금 팔리고 있고 뭐 네. 나름 효자 이제 수출 품목이 되고 있는데요. 뭐 아까 이 기자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말부 같은 경우는요 본사에서 더 이상 그 후속 모델을 만들 계획이 예. 없다라고 지금 예. 알려져 있습니다. 뭐 회사에서 예. 대놓고는 뭐 예. 아니다 단종 계획이 예. 아니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그리고 트랙스 역시 트레일블레이저가 지금 그 후속 모델로 소형 SUV로 지금 일공장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거는 내놓은 신차. 그쵸. 단종 수순을 간다. 아니 같은 급의 같은 소형 SUV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건 단종 수순을 간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뭐 부평 2공장의 라인에 말리부 더 이상 안 만들고 네. 그리고 아까 말한 대체 트랙스. 트랙스는 이제 더 이상 트레일블레이저로 바뀌면 뭐 하겠어요? 새로운 뭐 전기차라든지 예. 아니면 새로운 차량을 넣어주지 않으면은요 거기 있는 천명들은 라인이 뭐 정지하는 걸 볼 수밖에 없는 그게 수순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신차 산업의 계획을 좀 가까이 듣고자 했던 것 같은데 듣진 못한 상황이군요. 그랬으면 벌써 지금 네. 온 언론에 지금 다 도배했겠죠. 신차 예. 배정하겠다 그러면 지금 좀 그럼요.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예. 뭐 지금 공적 자금 8천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가 지금 그러니까요. 관심인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내색을 안 하는 거, 연지를 안 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그 2018년도에 이제 산업은행의 출자 8천억 원 때문에 경영 위기를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시각에서 보면 우리의 어떤 상대적인 좀 이걸 배신감까지 느껴야 되나요? 하여튼 노조 입장에서는 또 구매자 입장, 시장 입장에서도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적 자금을 8천억 넣어가지고 이제 자본 잠식 상태를 좀 어떻게 좀 묘면해 주려고 했지만 여전히 지난해에도 적자를 내고 있었던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지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는 일반 국민들 시선에서는 이런 임단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측면이 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 작년에 적자폭이 줄었거든요. 한 6천억대에서 네. 3천억 줄었다는 거는 공적 자금이 들어가서 줄은 게 아니에요. 그나마 아까 말한 트랙스가 좀 잘 팔리고 네. 아까 말한 트레일 블레이저 같은 게 좀 팔려줘서 적자폭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힘 모아서 네. 자체 자력으로 이제 한국 GM 이런 위기를 풀어나가는 힘을 모아나는 그런 게 경영 환경, 경영은 뭔가 개선이 되고 있다. 실적과 이런 것들이 적자폭이 줄어든다는 거는 다만 아직은 적자인 상황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노조랑 사측이랑 17차례 이제 교섭을 2020년 임금단체 협약을 가지고 교섭을 진행했는데 7월 20일부터 했는데 지금 어쨌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가지고 노조 쪽에서는 협상 중지를 선언을 했고요. 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 전에 우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뭐 파업을 할지 말지에 대한 이제 찬반 투표를 진행해서 8%가 이제 네. 쟁의행이 찬성 의견을 나타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협상을 했지만
또 안 돼가지고 이제 협상 중지를 또 노조가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이제 쟁의 조정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중앙노동위에서도 이게 사측이랑 어쨌든 해보려고 했는데 또 얘기가 전혀 안 되니까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려가지고 노조가 지금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이제 파업권은 확보된 상황입니다. 아니, 지난번에 네. 지난번에 전면 파업했잖아요. 2019년 과거에? 9월 9일 날. 네. 아니 1년 전이죠. 네. 2019년 2019년 9월 9일 날에 네. 17년 만이라고 했던가요? 네, 뭐 그렇죠. 전면 네. 파업 처음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파업에 대한 찬성률 몇 프로 정도 됐었어요? 그때도 그렇게 높았나요? 그때도 찬성률이 높았던 것 같은데 제가 좀 데이터가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80%라고 얘기를 하셔서. 네. 예. 근데 이번에 네. 그 아까 인단협 과정에서 중노위에서 지금 얼마나 이 서로의 입장차가 크면은 이거 너무 괴리감이 크니까는 예. 중지, 뭐 이게 조정 중지까지 내리겠습니까? 아까 제가 그 계산을 해봤거든요. 아까 이 기본급 뭐 12만 원 인상 을 별도로 하더라도 상여금이라든지 네. 통상임금의 400% 600만 원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가량 된다고 그러던데 지금 네. 한국제임에서 170만 원이면요 거의 10배 차이입니다. 음. 이게 사실 이거를 이 과정을 조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이제 남아 있는 거는 뭐 파업 아니겠습니까? 예. 신중해야겠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네. 저는 이제 잘 그 노동법이라든가 여기서 중재되는 걸 잘 시청자들이 모르실 수 있어요.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런 표현들이 보도에 섞여 나왔는데 이건 네. 무슨 내용이에요? 파업을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이런 그러니까 표현입니까? 합법적으로 파업을 네.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게 예. 이제 쟁의권, 그러니까 쟁의권이라는 게 파업만은 아닌데 네. 이제 파업을 할 수 있는 이제 합법적으로 그게 확보가 좀 됐다라고 이게 생소한 이해를 한 왜냐하면은 예. 이제 뭐 헌법에서 근로상권, 단체 교섭, 뭐 단체 행동 다 보장이 돼 있지만 이게 너무 지나치게 노사간에 너무 충돌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일단 조정 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법이 점점 더. 그래서 그 절차를 전치 절차로 거치게끔 돼 있는데 그래서 웬만하면은 서로 이렇게 중재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하던 것이 그게 바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인데 거기서 봐도 이게 중재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러면 네. 중재 결정. 네. 그다음 어떻게 해요? 그다음 이제 법상 중재 절차 거쳤죠.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합법적으로 이제 파업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 뭐 일단 잘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상황이 쉽게 정리될 것 같지는 않나 보이네요. 예전 때도 계속 이런 모습들의 반복이었습니까? 아니면 올해 유독 다른 게 있나요? 근데 저는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대우에서 대우가 이제 워크아웃, 대우자동차가 네. 워크아웃 들어갔을 때 그때 인천 굉장했죠. 그때 네. 당시에 이제 구조조정이 한 1970명 정도가 이제 구조조정을 예.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그때 어렸기 때문에 저도 데이터로만 봤는데 그 당시 활동했던 선배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 이제 부평은 거의 뭐 지옥이었다. 네. 아스팔트는 다 깨져 있고, 그러니까 복직 투쟁을 위한 노동자들의 어떤 이런 데모라고 네. 하나요? 이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세게 진행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운 혼란의 시기였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기 삼산소에 의경으로 계시지 않았나요? 그런 사적인 삼선수 의견을 주셨어요? 그때는 삼산경찰서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죠. 부평경찰서. 네. 예. 부평경찰서였나요? 과거에 의견 제가 출신이시구나. 그게 아니구나. 어쨌든 딱 느낌이 제가 제대하고 나서 막 파업이 있었어요. 2000년도인가. 예. 자, 일단 그런 부평에서 부침이 아주 많았던 인천에서 부침이 많았던 일이기 때문에 선거보다도 저는 이 기억이 더 뚜렷하게 남을 정도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헤드라인의 일부를 보면요, 좀 더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이 GM 카잼 사장 1,800명 불법 파견한 거 아니냐? 뭐 이 이야기는 뭔가요? 예, 그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그러니까 현재 지금 한국GM이 정규직 분들이 계시고 또 이제 비정규직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협력업체 소속으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 부분을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불법 파견이다. 그러니까 협력업체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원청의 지시에 따라서 정규직과 다를 거 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거는 파견법 위반이다. 불법 파견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직고용해야 돼. 네. 라고 해갖고 이제 시정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부평공장에 최근에 이게 다시 한번 이슈가 된 건데
부평 공장에 797명, 군산 공장 148명 해서 이제 945명에 대한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이제 시정 지시를 내린 예. 거예요. 근데 이게 이번에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한 2007년도에도 그렇고 아무튼 그 전부터도 계속 불법 파견 이야기가 있었고 시정 명령은 이번에 한 번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맞았어요. 예. 여러 차례 맞았던 건데 이번에 또 한 번 이게 불거진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GM은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우리는 아니다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이번에 이번에 그 네. 카카잼 사장이 기소된 내용이 2017년 9월 달부터 2019년 12월 달까지 한 1,800명에 대한 얘기로 기소가 돼 있는 건데요. 뭐 출국 금지 조치까지 지금 받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앞서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파견 근로가 엄격해요. 왜냐하면은 파견 근로법에 의해서 한 32개 그 부분에 한해서 파견 근로를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차체를 제작하거나 도장을 하거나 네. 조립을 하거나 거의 차 완성차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에서는 파견 근로가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국 GM이 뭐 노조도 뭐 좀 탄압도 좀 한 것도 있고 이게 정규직 직원들은 근로기준법 내지는 노조 내지는 노동관계법들을 준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 피하기 위한 꼼수로 그렇게 했던 거가 된통 걸렸던 거죠. 2013년, 2017년 다 대법에서도요. 이거 네. 잘못됐다. 맞습니다. 예. 다 졌어요. 그래도 지금 예. 아직도 안 하고 끝끝내 버티고 있고 오히려 지난해 창원 공장에 있는 비정규직까지 그냥 다 뭐 해고를 통보한 예. 어떻게 보면은 참 예. 부도덕한 예. 기업이라는 느낌이 그냥 예. 막 입 밖에 나오려고 하는 지금 수준입니다. 이게 지금 그 GM의 카잼 10, 사장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15년 정도 네. 된 문제죠. 불법 파견 예. 문제는. 그러면 이 정도까지 하면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네. 뭐 검찰, 법원 그리고 뭐 노동부 노동부까지 국가 다요? 기관에서 다 이렇게 하는데 예. 아니 그거를 그냥 대법 판결까지 하는데 이게 배째라고 있는 거는 도대체 예. 왜 그렇게 뭔 예. 심보로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예. GM의 논리는 정부가 지금은 이제 이게 불법 파견이다라고 이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 때 한번 면죄부를 줘요. 그때도 똑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한번 노동부에서 나가서 했는데 그때 이건 불법 파견이 아니야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국 GM이 그거를 이제 우리는 불법 파견이 아니야, 우리는 이거 다 받았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또 불법 파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GM은 야 같은 정부, 아니 그러니까 같은 정부가 아니라 같은 대한민국인데 어떤 때는 이게 합법이고 어떤 때는 불법이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정부의 어떤 문제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현 정부의 문제라기보다 어떤 이런 그 정부 부처의 어떤 일관성을 갖고서 이 행정 처리를 하지 않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반발의 어떤 이런 근거가 그런 있지 않았을까. 거를 믿고선 저러는구만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법원은 이 불법 파견 소송으로 이제 정규직 소속을 인정해라라고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소송을 지금 계속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법원 판례는 모두 다 노동자들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다 법적으로는 이겼죠. 예. 비정규직이라는 거예요. 직접 고용해라. 근데 안타까운 건 정규직 뭐냐면 채용해라. 이거를 소송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거는 오롯이 이 노동자들의 몫이 되는 거예요. 이 소송은 회사와 그러니까 싸우는. 2018년도에도 창원 공장에 마찬가지로 직접 고용하라는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거를 명령 이행하면 1인당 이제 1,00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거를 한국 GM은 이행하지 않고 소송을 건 거죠. 예. 행정 소송을 걸어서 지금도 예. 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여기 부평 공장에 얼마 전에 뭐 부평 공장이랑 이렇게 797명하고 945명 직접 고용한 명령 내린 것도 한국 GM이 소송을 걸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2000년대 초반에 넘어가면서 이미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었고 그 트라우마는 지역 상권만 가지고 있어요. 지역 상인들이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데 가장 우려되시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GM 그때 한참 시끄러웠을 때 정부 합의 이끌어내기 직전에 가장 우려되시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대우 때처럼 갈까봐 두렵다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세요. 워크아웃. 예, 다들 빠져나가면 그 지역 상권도 다 박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지역에도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들이 제기됐을 때 또 문 닫는 거 아니야? 또 구조조정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게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이제 한국 GM에서 또 경영지층 이용을 하겠죠. 그걸 가지고 정부를 압박하고 국민들을 좀 짜증나게 하고 다시 또 공적 자금을 달라고 그렇게 악순환이 되지 않나. 그러다가 뭐 저는 전국적으로 한국 GM 먹튀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참 저는 그 이게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일단 하는 네. 걸 보면은 그 성의, 의지, 예.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 이게 예. 다
보면 첫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하는 게 글렀어요. 한국GM 그 경영진이 하는 태도가 아니 노조가 열받을만 합니다. 예. 물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도 뭐 대기업이고 괜찮은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 자, 모르지만. 그럼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요. 좀 우리 왜 말을 끊고 그래요? 아니 뭐 지금 뭐 경영 뭐 생산적인 게 좀 이야기가 부족했어요 우리가.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산업이 바뀌고 있잖아요. 뭐가 바뀐다고요?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기차 그래서 시장. 네. 지금 테슬라 장난 아니잖아요. 예, 지금 부평 2공장에서 신차 계획 배정 물량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는 그 뉘앙스로 요구한 거 아니겠어요? 새로운 어떤 계획에 대한 거기까지 지지와 전기차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네. 신차 뭐라도 하나 해가지고 해주면 신차 배정, 네. 고용 안정,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한국GM이 먹튀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또 예. 기대감, 그 보증수표 그 하나가 그렇죠. 예. 바로 신차 배정입니다. 그렇죠. 예.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전기차까지 배정해 준다면 그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아이 없고. 그러면은 뭐 이제 한국 예. 시장, 한국 GM은 이제 뭐 예. 박수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아니, 한국에 대해서 기대를 이만큼 신뢰를. 더 걸고 싶은 것이 지금 미중 간 관계가 굉장히 경색 국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태 시장에서 생산 기지로서의 우리 부평 공장의 위치나 필요성이 더 부각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냐하면은 2018년까지만 해도 그 전에 뭐 호조에서 먹튀를 일단 한번 하고요. 2001년부터 네. 2012년까지 1조 7천원 먹고 튀었잖아요. 네? 표현이 그뿐만 되게- 아니라 표현을 좀 유럽 과격하게 시장, 하시네요. 유럽 시장 철수하면서 군사무장 네. 폐쇄시킨 거고 그렇죠. 물량이 네. 떨어져 버리니까 네. 인도네시아, 인도, 뭐 러시아 다 철수합니다. 지금 네. GM 본사 위기예요. 네. 하지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상해 GM에다가 지금 연간 400만 물량으로 막 거기다가 전폭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경제 갈등으로 인해서 그나마 좀 긍정적인 여파는 남 잘 되는데 뭐 네. 박수 칠 수는 없지만 예. 일단 우리 한국 GM 부평 공장은 어느 정도의 조금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워낙 GM 본사가 네. 좀 어려운 상황이다. 부평 공장에다가 좀 그런 좀 비전, 미래 발전 계획 그러면서 노조와 함께하면서 그리고 좀 공평한 뭐 아까 말한 성과급도 공평하게 인센티브도 주고 같이 잘해보자 해야지. 이건 무슨 노조를 무슨 예. 무슨 아주 회사에 무슨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하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공적 자금을 투입한 이유는 가장 큰 핵심은 일자리, 우리 국민들에 대한 일자리 보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죠. 국민들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야. 같이 한번 힘을 써 봅시다라고 해서 공적 자금 8천억 원이 투입이 된 건데 굉장히 이제 기업가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그냥 해서 뭐 이렇게 하면 가장 쉽게 그냥 구조조정 아니 뭐 생산 라인 안 되면 그냥 세워 조정해 라는 이런 결정밖에 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가장 안타까운 거죠. 가장 근데- 일자리를 지키는 게 가장 최우선으로 돼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좀 결여되지 않나. 제가 그래서 상해 GM을 하는 게 말랑말랑해서 중국에 이제 원가도 예. 싸고 예. 이렇게 이제 강성 노조가 아닐까 생각하고 거기다가 좀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거긴 나라가 강성이잖아요. 뭐 당한 거죠. 예. 아니 예. 홍대랑 붙일 예. 수도 있어요. 자, 뉴스 기상도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인 뉴스 기상도의 기사캐스터 김진재입니다. 지금부터 한 주간 경인 지역에서 일어난 작고 큰 이슈와 기사를 간추린 뉴스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릴 소식은 부천 뉴스입니다. 첫 소식부터 아주 맑음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오는 12월 말까지 교통 및 환경 문제 해소와 시민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근거리 교통수단 일레크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레클은 페달만 밟으면 25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 24시간 이용 가능한 공유 전기 자전거라는데요. 8.33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1호선과 7호선 주변 생활권에 200대가 우선 배치된다고 합니다. 이용 방법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자전거를 검색해 이용한 후 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라는데요. 만 13세 이상이면 별도의 면허증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최초 5분당 1,100원이며 1분마다 100원이 추가되고 별도의 보증금은 없다고 합니다. 향후 부천시는 시범 운영을 거쳐 점차 시 전역으로 운영 대수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부천에 거주하는 분들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알려드릴 소식은 인천 뉴스입니다. 인천 뉴스도 맑음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업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등의 대면 취업 활동이 어려워진 구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PC 또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손쉽게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취업 역량 분석 및 화상 취업 컨설팅 서비스를 오는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취업 역량 분석은 구직자의 경험과
자기진단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종합적인 커리어 정보를 제공한다는데요. 구직자가 희망 직무를 선택하고 경험 탐색 및 진단검사를 완료하면 AI 기반의 프로그램이 직업 역량 추천 보고서를 통해 해당 구직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안내하고 실시간으로 워크넷과 잡코리아에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채용 공고 중인 기업을 추천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화상 취업 컨설팅은 취업 역량 분석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언제 어디서나 전문 컨설턴트에게 진로 취업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구직자는 4가지 컨설팅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한 후 날짜와 시간, 컨설턴트를 차례로 선택해 예약된 시간에 1대1로 화상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천 일자리 포털이나 2020 인천 일자리 한마당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은 김포뉴스입니다. 김포뉴스는 대체로 맑음입니다. 김포시는 시내버스 이용이 불가능한 교통 취약 지역에 심야 마을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지는 고촌읍 향산 힐스테이트와 신곡 캐슬앤 파밀리에, 감정동 감정 센트럴 해센, 풍무동 삼성 쉐르빌과 꿈에 그린 4, 5단지라는데요. 이 지역은 대단히 공동주택이 조성돼 대중교통 수요가 많음에도 시내버스 노선이 닿지 않아 야간 시간대 주민들의 불편이 따르는 곳입니다. 시는 마을버스 업체와 협의를 거쳐 평일에 한해 해당 지점에서 주요 환승 거점까지 순환하는 5개 노선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운행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20분에서 30분 간격이며 노선별 10월에서 11월 중 운행을 시작하고 수해 지역에 시내버스 노선이 생기면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고 갈 시간입니다. 자, 이름하여 오자정리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장슐랭, 우리 장호영 기자의 오자정리부터 들어겠습니다. 자, 우리 장호영 기자 오자정리는 저는 노조 좀 봐줘로 정리를 하고 싶어요. 노조 좀 봐줘. 네. 왜냐하면 이 한국GM 예. 이 노사 관련된 기사를 보면 기사에 이제 달리는 댓글들이 대부분 국민분들이 많이 이제 노조 쪽을 많이 욕을 해요. 코로나19로 어렵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무슨 임금 인상이냐. 근데 사실 임금 인상 아까도 이제 얘기하셨지만 임금 인상이 이제 2018년부터 동결됐던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뭐 팀장급 이상 간부들은 성과급도 받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와 함께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노조의 지금 임금 단체 협상 이 과정이 어쨌든 미래 발전 전망 제시를 계속 회사에 요구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라는 생각이 들어요. 8천억이라는 자본이 투입이 됐는데 결국에는 한국GM이 먹튀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노조가 제일 일선에서 그걸 맡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좀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노조 좀 봐줘라고 오자 정리해봤습니다. 자, 노조 좀 봐줘. 우리 장슐랭 기자의 정리였고요. 자, 우리 이재필 기자의 오자정리는 저는 매너 맥스맨. 매너 맥스맨이요? 아, 그러니까 맥스인데 이렇게 하면 예. 단어가 느니까 뭐라고요? 매너. 그러니까 메이크 뭔 말인지 뭐라고 무슨 말 그게 무슨 말? 킹스맨에서 보면은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영어가 아,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5글자 어려워. 맞추다 보니까 네. 매너 맥스맨. 너무 짜맞춘 매너,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맥스맨, 알았어요. 자, 매너를- 매너 맥스맨. 자, 그 영화에서 네. 콜린 퍼스가 이런 대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첫 번째 임무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마가렛 대처를 구한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콜린 퍼스가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여기에 이제 영국인들의 냉소가 들어가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마가렛 대처가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영국의 네. 네. 정치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왔던 이런 노동의 유연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해고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신자유주의에 대한 영국인들의 어떤 냉소가 담겨 있지 않나라는 민영화시키고 막 그랬었죠.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그 부분을 이번 GM에서도 그걸 좀 봤으면 해요. 그러니까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서로 간에 어떤 예. 뭐랄까요? 서로 어떤 인정, 존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익전경연구소의 우리 이도영 소장님의 오자정리. 두두두두두두. 오자정리는 저는 상생의 밀당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예. 얘기하다 보니까 그 노조 입장을 좀 많이 대변하는 모습을 좀 연출이 됐는데요. 네. 또 국민이 보는 입장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밀고 당기는 거를 잘해야 됩니다. 무조건 반대, 무조건 밀거나 무조건 당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 방송 중에 얘기를 아까 못했지만 지금 성과급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임금 동결, 다른 게 비교하면 좀 과하게 3년 동결하고 문제가 있다 볼 수는 있지만 성과급 문제에 있어서는
간부, 팀장급들은 받고 우린 못 받는 건 문제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적자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170만 원이긴 하지만 물론 2천만 원이라는 성과급에서 170만 원 뭐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적자 상태에서 사실 성과 받는 건 사실 국민들이 인정하기 힘듭니다. 아니, 성과를 내야 성과급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과도하게 받는 건 문제라 할 수 있지만